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35이고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남편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였고 저희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죠. 사실 시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하셨어요. 제가 남편의 비서였고 집안도 어려운 편이라 아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남편이 절 많이 사랑해줘서 그런 어머니의 반대를 이기고 결혼할 수 있었죠. 헌데 남편이 떠난 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나 나나 용진이 보내고 힘드니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49세까진 같이 지내보자. 처음엔 의외였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한테 기대려고 하실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딱히 내키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네요. 하지만 그곳에서 겪은 일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혹시나 저처럼 과거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펜을 들게 됐네요. 그날은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가 생활한 지도 몇 주가 지나니 처음엔 낯설던 환경도 조금씩 적응이 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괴로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옆자리 텅 빈 침대를 볼 때마다 남편이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수가 일어났니? 아침 먹어야지.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금방 나가요.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하며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 생전에는 대면대면하던 어머님과 둘이서만 지내는 건 상상도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을 잃고 넋이 나간 저를 챙겨주시려고 정성을 많이 쏟으셨어요. 물론 저를 챙기며 본인도 먼저 떠난 아들 생각을 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죠. 그런 어머님의 노력 덕분에 제 힘들던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어머님께 정도 많이 들게 됐어요. 잠시 후 바쁘게 몸을 정돈하고 식탁에 앉으니 시어머니께서 밥과 국을 내어주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식사였지만 그날따라 어머님의 표정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늘 무표정하신 어머니였지만 남편이 떠나고 저와 생활하며 가능한 한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표정은 마치 처음 결혼을 반대하던 예전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는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끼고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은 차가운 표정과는 다르게 여전히 말씀은 살갑게 하려고 노력하셨죠. 뭘 그런 말을 해, 며느리도 자식인데. 그러면서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식사하다 시어머니가 침묵을 뚫고 먼저 입을 여셨어요. 미수가, 용진이가 참 열심히 살았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침부터 남편 얘기를 듣자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죠. 네, 사업 키운다고 주말에도 제대로 못 쉬고 몇 년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만 했어요. 그래, 그렇게 고생해서 회사에 건물에 젊은 나이에 성공해놓고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다니. 어머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시다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셨죠. 아무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털어내기에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았죠.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조용히 눈가를 닦아내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지 못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너 혹시 재혼 생각은 있니?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어머님을 바라보며 답했죠. 어머님,
용진 씨 떠난 지 겨우 한 달 됐어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뭐 너야 아직 젊으니까 언젠간 다시 새 출발해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회사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이 남긴 일들이 너무 많았죠. 상장을 앞둔 회사였기에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제가 완전히 대신할 순 없지만 힘 닿는 데까지 회사에 지장이 없게 이끌어가고 싶었어요. 다행히 제가 남편 회사에서 일하다 만난 거라 저도 회사 일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죠.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뭐하니? 네, 회사 서류 정리하고 있어요. 처리할 일도 많고 변호사님이 필요하다고 하신 서류도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제가 보고 있던 서류들을 흘끔 보시더니 또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휴, 참,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게 생겼구나. 순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남이라뇨?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된 놈이 번다더니 불쌍한 내 아들은 고생만 하다 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니 밖으로 나가셨네요. 그때부터였어요. 가끔 어머님의 말씀에 묘한 가시가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건 말이죠. 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절 부르셨습니다. 제가 같이 음식 준비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혼자 일하던 주방에 남이 들어오면 불편하다며 극구 혼자 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불편한 마음으로 밥을 얻어먹고 대신 청소나 빨래를 도와드리고 있었네요. 그날 어머님은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에 전까지 준비하셨더군요. 어머님,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둘이 먹는데 뭘 이렇게 힘들게. 49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 용진이 생각이 더 나는구나. 다 그 녀석이 좋아했던 것들이잖니. 우리 용진이한테 해준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너라도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의 말씀이 왠지 쓸쓸하게 들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데 식사 중에 어머님이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미숙아, 내일 내 친정조카 만나러 갈 건데 혹시 너도 시간 되면 같이 갈래? 저는 내일 회사에 좀 나가봐야 해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회사 가면 우리 용진이 생각 많이 날 텐데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인걸요.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절 포기하지 않고 지켜줬죠. 미숙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차갑게 대해도 이해해줘.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셔서. 당신 생각하고 다른 상황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야. 나중에 한 가족 되면 누구보다 잘해주실 뿐이지.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저를 아들 대신으로 여기며 곁에 두고 열심히 챙겨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죠. 그날 저는 이른 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눈이 떠졌어요. 잠결에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죠.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통화 소리였어요. 그래, 계획대로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작게 속삭였지만 워낙 고요한 새벽이라 거실에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그거 들고 나가면 되는 거지? 좋아. 그럼 내일 보자. 어머님이 누군가와 만나기로 하시는 것 같았죠. 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저녁 식사 때 친정조카를 만난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계획이라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궁금해졌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침을 먹으라며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정작 본인은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어머님, 오늘 일찍 나가시나 봐요. 조카 만나기로 했잖아. 너도 회사 갔다 오면 피곤할 테니 일찍 들어와서 쉬어라.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회사는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었고 직원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급하게 처리할 몇 가지 일에 대한 결제를 마친 후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며 인사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셨는데 아직 안 오셨나 싶어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방문 앞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미수가, 조카 집에서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올 것 같다.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놨으니 저녁 챙겨 먹어라. 저는 어머님의 메모를 확인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딱히 밥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샤워만 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회사 직원이었죠. 사모님, 내일 이사회 참석 가능하신가요? 상장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서요. 네, 물론이죠.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중요한 자리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려니 부쩍 쓸쓸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머님은 밤 10시가 훌쩍 지나서야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늘 우울해하시던 것과는 달리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셨어요. 어머님, 늦으셨네요. 지금까지 조카분이랑 계셨던 거예요? 그래, 옛날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넌 저녁 먹었니? 네, 먹었어요. 저는 괜히 어머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냥 밥을 먹었다고 대답하고 넘어갔죠. 그래, 잘했다. 너도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시어머니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얼마 전 제가 어머님의 태도가 차갑다고 느낀 건 그저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를 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시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신 거라고 여기게 됐죠. 하지만 훗날 전 그때 어머님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순간을 무척이나 후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그 태도를 관찰했다면 제가 겪은 황당하면서도 무서운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저는 오랜만에 외출에 피곤함이 몰려와 거의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침 일찍 눈이 떠졌죠. 아직 6시도 안 된 시간이더군요. 그래서 그날만은 제가 어머님께 아침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음식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시어머니에게 밥상을 받기만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헌데 주문 쉬는 줄 알았던 어머님이 또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들으니 좀 흥분한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오늘이야. 들어만 오면 바로 시작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거라고 여기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선 저는 잠시 메뉴를 고민하다 냉장고를 열어 콩나물과 두부를 꺼내 국을 끓이고 달걀을 꺼내 달걀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맛깔나는 반찬을 덜어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렸죠. 잠시 후 어머님이 나오다 그 상을 보고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제 회사 다녀와서 피곤했을 텐데 푹 좀 더 자지. 뭐하러 이런 걸 했어? 그래도 제가 어머님 아침상 한 번은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아유, 그래, 고생했다. 잘 먹을게. 아주 맛있어 보인다. 그러고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드셨어요. 다른 날과 다를 거 없이 평화로운 아침이었네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아침 식사가 어머님과 저의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오전 10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은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더니 일찍 나가는구나. 혹시 바쁘더라도 점심은 꼭 챙겨 먹고 일해라. 사람이 속 비면 마음도 더 무거워지는 법이다. 네, 그럴게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그날 평소보다 유난히 더 다정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참 미숙아, 오늘 일 끝나면 바로 들어올 거니? 몇 시쯤 될 것 같아? 글쎄요, 10시부터라니까 이사회 끝나고 점심 먹고 서류 좀 정리하다 보면 일찍 와도 2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시간 맞춰 맛있는 거 해놓을게. 수고하고 와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정신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그 공백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죠. 다행히 이 사진들이 많이 도와줘서 상장 관련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회사는 저희가 잘 이끌어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님이 남기신 유지 잘 이어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일했는지 새삼 느껴졌죠. 그것도 다 남편 역시 좋은 사람이라 가능한 일이었겠죠. 일을 마무리하고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끝나 얼른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회사를 나섰네요. 어머님이 기다리신다고 한 말이 떠올라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집에서 누군가 절 기다린다는 생각이 들자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안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분명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는데 텅 빈 집을 보니 좀 맥이 빠졌죠. 혹시나 화장실에 계신가 싶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네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그만두고 그냥 욕실로 들어가 샤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샤워하고 나오니 갑자기 잠이 쏟아졌어요. 아침부터 이사회 때문에 긴장한 탓인지 어깨도 아프고 몸도 무거운 느낌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한숨 잘 요량으로 방에 들어가 잠깐 눈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창밖이 어두워질 때쯤 눈을 떴어요. 자다 일어나니 갈증이 느껴져 주방에 가려고 방문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소리쳐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밖에 계세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방문 밖은 고요하기만 하더군요. 다급해진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줘 문고리를 돌려보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 어머님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혹시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제 방문이 고장났나 봐요. 하지만 밖에선 여전히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틈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네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음식 넣어놨으니까 3일만 버티거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듣고 있기라도 하듯 허공에 대고 마구 소리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누구야? 우리 어머님은? 혹시 우리 어머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저는 당연히 누군가가 실에게 침입해 무서운 짓을 벌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하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죠. 원하는 게 뭐야? 말을 해야 알지. 우리 어머님 어떻게 했어? 하지만 밖에선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소리로 외쳤네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혹시 거기 계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저는 혹시 어머님도 저처럼 집안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얼른 핸드폰을 찾아 어머님께 전화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집에 돌아와 거실 탁자에 가방과 함께 올려놓고 그대로 샤워하러 들어갔던 게 떠올랐죠. 하필 그렇게 위급할 때 핸드폰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소리쳤어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이거 엄연히 범죄야. 어서 문 열어, 문 열라고! 그렇게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온 힘을 다해 문을 밀고 당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네요.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이제 문 밖의 상대를 달래봐야겠다고 생각해 목소리에 힘을 풀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킨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물건을 가지러 오신 거면 제발 저희 어머님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고 가지고 갈 것만 챙겨가세요. 부탁드려요. 신고는 절대 하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그때 저는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행방이 묘연한 어머니가 더 걱정됐거든요. 연로한 연세에 갑작스럽게 무서운 일을 당하면 그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클지 그게 가장 두려웠네요. 그런데 그때 다시 문틈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른 종이를 받아 살펴보다 그만 깜짝 놀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정신이 없어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죠.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선명한 활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속 포기각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뜬금없이 상속 포기각서라니. 조금 전까지도 저는 그런 상황이 우연히 집에 숨어든 좀도둑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빈집을 털러 들어왔다가 제가 들어온 걸 보고 놀라 충동적으로 저를 방 안에 가둔 게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건 앞뒤가 맞지 않았죠. 마치 절 가두기 위해 일부러 준비해둔 것처럼 3일만 버티라는 종이와 함께 문 앞에 생수 한 병과 김밥, 빵 같은 간단한 음식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아니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거지? 그럼 단순한 좀도둑 짓이 아니란 말이야? 그때 또 다른 종이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다. 아무도 구하러 올 사람은 없어. 옆집 사람들도 여행 중이야. 얌전히 있다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 찍으면 내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글씨가 어딘지 눈에 익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받은 종이와 같은 글씨체였지만 그땐 너무 당황해서 필체를 자세히 들여다볼 여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필체를 뜯어봤어요. 그러다 그만 입을 떡 벌린 채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분명 사건이 있기 하루 전 어머니가 제 방문에 붙여놨던 메모와 같은 필체였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날 방에 들어오며 메모를 발견한 저는 그 메모지를 들고 들어와 무심코 화장대에 던져뒀던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화장품을 치우며 구석구석 살펴봤죠. 그랬더니 화장품 사이에 반으로 접힌 채 놓여있는 메모가 보였네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그 메모장을 들어 올려 조금 전에 받은 종이와 비교해봤습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두 종이에 쓰여있는 필체는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이 쓴 것이었고 그 말은 저를 가두고 상속 포기각서를 들여보낸 사람 역시 어제 메모를 쓴 사람과 동일 인물, 바로 저희 시어머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다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당하다니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신이 없고 두렵기만 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무슨 해코지라도 당했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던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이성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방안을 조용히 둘러봤어요. 어떻게든 그 지옥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방은 2층이었고 창문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무작정 뛰어내리기엔 너무 위험했죠. 방 안에 시계가 없어 시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걸로 봐서 6시쯤? 그냥 감으로 그럴 걸로 짐작만 했습니다. 문득 회사 직원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회사 일을 상의하려고 오후에 전화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뭔가 핑계를 댈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또 문틈 사이로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류에 사인하면 저녁은 제대로 먹게 해주마.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줬다. 저는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방에 불도 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공포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었지만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아 음식엔 손도 대지 않았네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만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여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 어머님이 날 이렇게 가둬놨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벽이 되자 춥기도 하고 무서웠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느껴 더 나쁜 짓을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 방에 갇혀 지낸 지 이틀째 아침이 밝았네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서인지 온몸이 뻐근했어요.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새가 지저귀고 햇살이 비추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일어날 시간이 된 것 같았죠.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아침 준비하시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한 모금 마시려다가 이내 그만뒀습니다. 혹시나 물에 뭔가를 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갈증을 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문득 살짝 열린 옷장 틈으로 길게 들어진 원피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일어나 양손으로 원피스를 잡고 있는 힘껏 당겨봤어요. 생각보다 튼튼하더군요. 그래서 그걸로 뭔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옷장을 열어 가장 튼튼해 보이는 옷들을 골라냈어요. 청바지, 면 티셔츠, 스카프, 이것들을 연결하면 밧줄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네요. 하지만 낮에는 누군가의 눈에 띌 수도 있고 그렇다면 바로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라 밤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창밖으로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옷을 매듭지어 만든 밧줄을 창문틀에 단단히 묶었어요. 혹시 몰라 2번, 3번 단단하게 묶은 뒤에 그 위에 다른 옷으로 한 번 더 고정했죠. 그리고 작은 의자를 창문 아래로 놓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위로 올라섰습니다. 창문 크기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제 몸이 빠져나갈 정도는 되는 것 같았죠.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옷으로 만든 밧줄을 밖으로 던졌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기분이었죠. 자유롭게 밖으로 나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기쁨이라는 걸 저는 그 순간에야 깨닫게 됐네요. 그 옷으로 만든 밧줄에 몸을 의지해 1층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저의 공부도 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찔한 높이에 순간 다리가 떨려왔죠. 그래도 저는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다음 순간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창문 밖으로 몸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상체를 빼냈을 때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스스로를 응원하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아래로 내려갔네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런지 손에 힘이 금방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조금만 더.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밧줄 중간쯤에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미끄러져 버렸죠. 다행히 떨어진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았고 아래가 잔디밭이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삐끗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쩔뚝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저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 순간 앞을 막아서는 시커먼 물체에 저는 혼비백산에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하지만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에게 저벅저벅 다가왔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발목이 아파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저는 꼼짝없이 어머니와 그 조카에게 들켰다는 생각에 절망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로등 불빛에 비친 상대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형님? 저를 막아선 사람은 다름 아닌 죽은 남편의 형수, 그러니까 저의 손윗동서였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어머니의 구박에 시달리다 최근에 이혼하기 위해 별거하고 있던 큰며느리였죠. 동서? 정말 동서 맞아? 근데 지금 왜 2층 창문에서... 형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긴장이 풀리며 울음이 터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형님, 어머님이 저를 가뒀어요.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하라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눈을 동그랗게 뜬 형님이 절 부축해 일으키더니 제 발목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단 내 차로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형님은 절 부축해 근처에 세워둔 차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차에 타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데려간 것부터 가둔 것까지 전부 다요. 세상에,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형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근데 형님은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오셨어요? 사실 나 오늘 이혼서를 접수했어. 근데 낮에 우연히 뭔가 찜찜한 걸 알게 돼서 동서가 잘 있나 보러 가려던 참이었어. 그래도 설마 정말 그런 짓을 벌이셨을 줄은... 네? 찜찜한 거라뇨? 점심때 남편 만나서 법원에 서류 접수하고 낮에 짐 챙기려고 집에 갔었거든? 근데 방에서 조용히 옷을 챙기고 있는데 하필 그때 어머니가 오셨더라고. 난 집 나가서 별거 한 지 몇 달째고 남편은 낮에 회사 가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야. 그래서 자기 조카 데려와선 신나게 떠들더라니까. 거기까지 말하던 형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조카라는 여자랑 어머니가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원래 독하게 시집살이 시킬 때부터 보통 사람이 아닌 줄은 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무서운 소리를 떠들어대니까 겁이 나더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 척 방에서 숨죽이고 숨어있다가 어머니가 나가시고 나서 빠져나왔어. 혹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저에 관한 얘기였나요? 응, 분명해. 내가 오죽하면 숨죽이고 그 사람들 대화를 녹음했겠어? 녹음이요? 그래.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오가니까 그걸 그냥 흘려듣고 넘길 수가 없더라고. 동서도 한번 들어볼래? 그러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시켰습니다. 파일이 시작되자 먼저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고모, 잘하셨어요. 그러자 곧이어 귀에 익은 목소리도 들려왔네요. 그래,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나 혼자선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네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 그 여우 같은 계집애도 충분히 놀랐겠지? 그럼요,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고모도 참... 어떻게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만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니? 큰 며느리 그것도 되바라져서 나한테 한마디를 안 지더니 둘째까지 없는 집 구석에서 자란 애가 들어왔잖니. 그러더니 결국 불쌍한 내 아들까지 잡아먹고. 근데 아까운 아들 유산까지 그 계집애가 홀랑 가져가는 걸 눈뜨고 봐야겠니? 괜찮아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고모라고 부르는 걸 보니 그 여자가 어머님의 조카인 모양이었어요. 자주 왕래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에서 가끔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걔 그렇게 혼자 놔두고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어제는 문 열어달라고 난리더니 오늘은 조용하더라고. 지도 그렇게 악을 쓰고 난리쳤으니 아마 지쳤을 거야. 고모, 정말 마무리까지 잘 되면 저한테 약속하신 건 꼭 지켜주셔야 해요? 걱정하지 마. 제가 상속만 포기하면 내가 용진이 유산 다 상속받고 너한테 충분한 대가랑 회사 경영권도 넘길게.
근데 저 악바리 같은 게 3일 안에도 도장을 안 찍으면 어쩌지? 그럴 리가 없어요. 며칠 굶으면 정신력이 약해질 거예요. 방에 넣어둔 음식이야 하루면 다 떨어질 텐데요, 뭐. 상속 포기 서류 제출도 기한이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딱 3일만 기다려보다가 그래도 버티면 다른 수를 써야죠.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쪽지 내용을 착각한 거더라고요. 저는 3일만 버티면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딱 3일간만 버틸 시간을 준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 안에 제가 각서를 쓰지 않으면 그 뒤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3일 지나도 계속 꼬집 부리면 그땐 어떻게 할 거니? 그 다음엔 또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생각? 무슨 생각? 병원에 데려가서 정신병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없애야죠 뭐. 실종 처리하면 되니까.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카는 정말로 절 해칠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사전 작업한 거잖아요. 며느리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가족한테 남편을 잃어서 너무 힘들고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미리 이메일 보내놨어요. 아마 진짜로 무슨 일 생겨도 용진이 못 잊어서 따라간 것처럼 위장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어머나 너 이렇게 치밀한 애였니? 그래서 며느리 없을 때 걔 노트북 가져오라고 한 거구나. 맞아요. 제 인생에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이러려고 고모도 그동안 꼴보기 싫은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척 옆에 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동안 그 면상 보면서 밥 먹느라 아주 고역이었다고. 거기까지 듣자 형님이 재생을 멈추고 절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네. 그런데 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에 상속 포기각서랑 어머님이 보낸 쪽지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몰래 들어가서 가져올게. 동선 여기서 기다려. 아니에요. 위험해요. 그냥 경찰 오면 같이 들어가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119에 먼저 전화했습니다. 제 발목 상태를 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112에도 신고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감금 사건 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방에 가둬놓고 상속 포기를 강요했어요. 전화를 끊고 형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서,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다 봤고 증거도 있으니까.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우리 같은 처지잖아. 나도 5년 넘게 시어머니한테 당하면서 살았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정이 떨어지다 못해 치가 떨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뒤이어 경찰차도 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발목을 응급처치하는 동안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물었네요. 피해자분이 갇혀있던 방을 확인해야 하는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야죠. 증거물들도 있고요. 저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형님과 경찰관들이 함께였지만 그래도 다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섭더군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인 걸로 보아 제가 탈출한 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어머! 넌 미숙이?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저를 향한 눈빛에 당혹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이 집에서 사람이 감금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잠시 안에 들어가 현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멀쩡히 증거가 있는데 발뺌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저 대신 형님이 나섰습니다. 아까 낮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다 들었어요. 조카랑 짜고 동석 가둬놓고 상속 포기 강요한 거요. 예, 너 그게 무슨 무서운 소리야? 너 이제 이혼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안 갚음하려는 거니? 하, 오리발도 적당히 내밀어요. 저 녹음도 다 했어요. 두 사람이 서방님 유산 다 차지하려고 동서 해코지할 계획까지 세운 것도 다 증거로 남아있다고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이어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들을 2층 제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문은 여전히 밖에서 잠겨 있었고 열쇠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죠. 이것 보세요. 이렇게 밖으로 자물쇠를 달아놓고 절 이틀 동안이나 여기 가둬놨어요. 제가 창문을 통해서 가까스로 도망친 거라고요.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열쇠를 요구했고 방문을 열자 제가 만들었던 밧줄이 창문에 걸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상속 포기각서와 시어머니가 보낸 쪽지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증거물로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의 조카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궁지에 몰린 어머니가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고모 무슨 일 있어요? 경찰을 보자 시어머니의 조카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영희 씨죠? 공모 혐의로 같이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공모라니,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형님이 바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시어머니의 조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 모두 서로 가시죠. 경찰관이 시어머니와 조카를 연행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아들 재산을 지키려는 게 죄야? 저 계집애는 일부러 돈 보고 내 아들한테 접근한 꽃뱀이라고. 내 아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저런 애한테 줄 순 없어.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용진 씨 보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닥쳐! 내 아들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너 같은 거 차라리 처음부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렸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절규 같은 외침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셈이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가시죠. 경찰관들이 시어머니와 그 조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죠. 형님 정말 고마워요. 형님 아니었으면... 동서, 우선 병원부터 가자. 발목도 치료받아야 하고 이틀 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 수액도 맞아야 할 것 같아. 네 형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일을 알았다면 누구나 나처럼 했을 거야. 더구나 동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안 돕는다는 게 이상한 거지. 이제야 우리 둘 다 정말 자유를 얻는 것 같다. 형님의 말에 정말로 악몽이 끝났다는 실감이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형님이 말했어요. 동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용진 씨가 남긴 회사를 잘 운영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하고 싶어 했던 장학재단도 만들 거예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좋은 생각이다. 서방님이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형님은요? 나도 이제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해야지. 가뜩이나 미움받으면서 결혼했는데 애도 안 생긴다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사람 대접 못 받았어. 너무 오래 참았어. 더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모든 고통이 지나 희망의 빛이 보이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시어머니와 그 조카는 감금, 협박, 재산갈취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피고인 박순자는 며느리를 감금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재산을 강탈하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검사의 논고를 들으며 저는 형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금죄, 협박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조카는 공범으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선고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항소하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들 재산 지키려는 게 죄야?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방청객들도 혀를 찼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형님과 저는 법원 앞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동서, 이제 정말 끝났어. 마음 편히 살아.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무슨 소리야. 나도 동서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죠. 그 이후로 형님은 예정대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저는 남편이 남긴 회사 운영에 더욱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남편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어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경영 관련 공부를 하고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했네요. 때로는 직원들에게 직접 배우기도 했죠. (6개월이) 지나 회사는 이상 없이 잘 굴러가고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장학 사업도 시작하게 됐네요. 그맘때 시어머니의 항소심 재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죠.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옥중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원심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조카 역시 항소가 기각되어 두 사람은 결국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혼자죠. 재혼 제의도 몇 번 있었지만 아직은 마음이 없어요.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그 사람이 남긴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작년에 좋은 분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형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지더군요. 결혼식 날 형님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동서, 나 정말 행복해.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좋은 모습 보니 저도 너무 기뻐요.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 이제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해줬죠. 지금도 저는 형님과 2주에 한 번은 만나 서로의 행복을 응원해주는 돈독한 사이로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형님에게 더욱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아이가 찾아와 준 거예요. 예전 시어머니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토록 구박을 받았는데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임신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아마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건 형님 전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더군요. 저는 어려운 일에 용기를 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준 형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님의 아이도 저의 친조카처럼 여길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부디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많은 축하와 덕담을 남겨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